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란의 장군들이나 어떤 특정 시설 한두 곳을 포격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핵시설 전반적으로 포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란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란의 군사력이 그리고 두 나라는 2,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전쟁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들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봤습니다. 미근한 예로 정말 대표적이죠.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1차 대전이 그 총성 한 발로 이렇게 1차 대전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를 보면요. 각 나라들이 서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리스나 소국들,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어마어마한 상대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총성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서 세계 대전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 물론 중동은 서로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긴 합니다. 터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맡고 있는 걸 사우디는 뒤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 공기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불꽃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은 정말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거를 봉쇄하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뭐 물론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이 일어난다면 금리가 또 그만큼 따라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뭐 증시부터 시작해서 세계 자산 시장이 난리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는 정말 우리 그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3일 날 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트럼프의 말인데요. 저희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트럼프가 아주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발언이거든요. 트럼프는 이란이 아무것도 남기 전에 빨리 협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공격 전날 펜타곤에 피자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피자 배달이 펜타곤,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보면 군사작전이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군사계획을 공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한 작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는 아직 가능하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 이후에 합의든 뭐든 그 서로 만나기로 했던 거는 둘이 파토나고 서로 이란과 미국은 전부 다 협상을 하지 않고 일단 돌아갔거든요. 물론 둘 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좀 재밌는데요. 자기는 협상하겠다고 해놓고도 과거 자신이 상대한 이란의 강경파 지도자들이 지금 모두 죽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 상대가 바뀌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주말 사이 뉴스를 본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정보력으로 참모총장들, 이란의 최고위급 군인들을 죽인 걸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전부 다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있는 것까지를 알아서 미리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심어뒀던 드론이요. 자동으로 날아가서 거기만 타격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군뿐만 아니라 정보기관들의 수장까지 모조리 지도부를 암살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정보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2,000km나 떨어진 자신의 적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과거에 그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삐삐 공격을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저 대만에서부터 조립되어 오는 그 삐삐 사이에 폭약을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자신들이 보복해야 될 때가 오니까 버튼을 눌러서 삐삐들 폭파시키면서 헤즈볼라의 수뇌부들과 행동대원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다는 걸 볼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그 어묵한 감시망을 뚫고 드론들을 미리 숨겨놓고 이스라엘이 버튼만 누르자 이란 군 최고 수뇌부가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날아가서 거기를 타격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거니까요. 정말 이거는 뭐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단연코 제1동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참 부러운 거긴 한데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아마 제1동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론사 특파원으로 트럼프 1기 시절에 4년을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FBI나 CIA 당연히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해도요, 그 FBI나 CIA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핵심 정보까지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정부도 배려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만나서 교류하고 그냥 인간적인 교류를 할 뿐입니다. 왜냐? 그 CIA나 FBI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정보를 완벽하게 믿고 주는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먼저 파이브 아이즈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렇게 5나라가 만든 게 파이브 아이즈잖아요. 이 파이브 아이즈에는 모든 정보를 거의 대부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CIA면 CIA, FBI면 FBI에 가서 서로 같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도 이 파이브 아이즈만큼은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정말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도 이스라엘을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미국 내 유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파이브 아이즈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신의 트루스 소셜 페이지에서요, 이란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왔는데요. 그는 이란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 다음 공격은 더욱 잔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요, 다른 그 전임 미국의 대통령들의 말과는 달리 그 말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 공격은 더욱 잔혹할 것이라고 한 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지금 여기서 발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란은 공식적인 보복의 깃발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 보복의 깃발이 올라가면 이란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이란이 이번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두 번 폭격으로 끝낼 게 아닌 거거든요. 거의 모든 그 핵시설을 초토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핵시설을 타격하느냐의 여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은 핵 농축시설만 때렸습니다. 핵이 실제로 저장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때렸을 때 그 광범위한 핵 오염, 방사능 오염이 일어날 지역은 때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때릴 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잔혹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끝까지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어쩌면 핵 저장고까지 때려서 그 지역을 예를 들자면 과거의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끝을 보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 직후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기다리기 위해 했었다면 우리는 타이밍을 놓쳤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나면 자신들의 안보가 명확히 위협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타냐후 지금 총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을 벌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혹은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몇 번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아이들 2만 명을 강제적으로 러시아로 이송해서 재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이번에 관련 기관 등 57곳을 제재했는데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젤렌스키가 이렇게 제재하는 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요, 우크라이나 아동들에 대한 불법 납치 이송과 관련된 개인 48명과 기관 9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들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19,500명 이상의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점령지로의 강제 이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국이 점령한 지역의 아이들 한 2만 명을 데리고 러시아로 데려간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목으로 했냐? 치료나 교육 명목으로 이송 조치하고, 그리고 크림반도 어린이들에 대한 이념적 재교육과 군사화를 주도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나 어떤 자기 점령 지역, 물론 그 점령 지역은 과거부터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지역들이 지금 많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러시아의 전사야 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요, 크림반도에 위치한 아르텍 국제아동센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소속 아동 캠프였지만 2014년에 러시아의 점령 이후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아이들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데려가서 어떤 혁명의 전사 아니면 푸틴의 전사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지난 5월에도 러시아 선정과 범죄 조직, 재정 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제법상의 전쟁 범죄인 아동의 불법 이송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정말 나지 않아야 되고 합니다만, 더욱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마저 어쩌면 우리 일제시대의 마지막에 봤던 1억 총폭탄 과 같은 그런 일로 아이들마저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 위한 방공망 무기 같은 게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한 2만 발 정도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겹겠죠.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군사력으로 강합니다. 물론 그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인구수나 이런 거에 모든 거에 비해서 열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2,000km 떨어져서 비행기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 먼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말했듯이 제1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무기도 오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최근에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젤렌스키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그 G7 회의,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시죠. 거기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 희망하고 그때까지 제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결정에 가까워졌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추가 제재에 동의를 해줘야 은행도 끊고 그다음에 드론 부품도 끊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군사 지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피트 헤그셀스 국방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유럽에서 받아라.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받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에 폴리티코 인터뷰에서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정부는 이를 알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트럼프가 푸틴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대놓고 면전에서 욕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까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힘만 이해하고 미국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내릴지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할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푸틴을 제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가 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전화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가지고 푸틴과 또 대화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젤렌스키의 희망적인 시나리오대로 되기에는 전 세계가 너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제1 관심사는 점점 이스라엘로 변해갈 거고요. 지금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빗으로 돌아올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